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 좀처럼 나아지질 않고 있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가 1,882명으로 51일째 네 자릿수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종균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하루 전보다는 조금 줄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882명입니다. 전날보다 273명 줄었습니다. 하루 확진자는 지난달 7일부터 51일째 네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이 1,829명, 해외 유입이 53명입니다. 지역 감염 상황을 보면 서울이 566명, 경기 504명, 인천 98명으로 수도권만 1,168명입니다. 수도권 밖에서는 대구가 93명, 충남 91명, 부산 77명 등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제 사망자는 4차 대유행 이후 하루 최다인 20명이 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9명 줄어 총 429명입니다. 어제 백신 1차 접종자는 37만여 명으로 1차 접종률은 52.7%가 됐습니다.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은 47만여 명 추가돼 접종 완료율은 26%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 전까지는 4차 대유행 상황이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향후 확산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석 연휴 방역 대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중길입니다. 네, 코로나19 상황 전문가와 짚어봅니다. 이영민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예, 오늘 좀 걱정했는데 하루 전보다는 다소 줄었습니다. 내일은 좀 더 줄 걸로 예상을 해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예. 이제 하루하루의 어떤 발생 현황은 저희가 좀 예측이 좀 어렵고요. 일단은 주간 발생 현황으로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제 1,882명이 발생을 했고, 국내에서 1,829명, 해외 53명 정도 발생을 했는데요. 이게 내일 더 줄면은 좋겠지만 현재 주간 발생 현황을 봤을 때는 예. 그러면 저희가 전반적인 코로나19 상황이 6월 중순 정도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중순에 한 500명이던 게 7월 중순에 1,500명. 그러니까 주간 발생이라는 거는 그 주에 매일매일 발생했던 통계를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하루에 1,500명 정도 발생을 했다면은 8월 13일 날 이게 하루에 1,841명 평균적으로 발생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계속 유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통계가 지금 줄어야지 저희가 코로나19가 의미 있게 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인 건데 예. 지금 이 통계가 아직까지는 줄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더군다나 조금 염려스러운 측면은 이번 그 코로나19 대유행에서 중심부, 핵심이 이제 수도권인데 수도권에서의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예. 상황, 오히려 약간씩 늘어나고 있는 지금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내일 좀 더 줄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 주는 게 하루하루의 어떤 그 주는 것보다는 좀 전반적인 어떤 감소 양상으로 예. 넘어가야 그래야 저희가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일단 정부 목표가 추석 전까지 1차 접종을 70%까지 늘리겠다 이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 2, 3주 뒤가 될 텐데 그 정도 되면은 확진자 수가 좀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을까요? 일부 줄 걸로는 예.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제 국내 코로나19 상황을 보시면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처럼 코로나19 확진자의 감소로는 이어지지 않고 확산폭을 누르는 정도로만 지금 계속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 상황에서 코로나19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다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던가 아니면은 예방접종 맞은 사람들의 숫자를 늘려서 보호 효과를 늘리던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강화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예방접종 맞은 사람들의 숫자를 많이 늘려서 보호 예. 효과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요즘에 확진자가 또 젊은 층이 많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분명히 보호 효과가 늘어나기 때문에 일부 줄 걸로 생각은 됩니다. 예상은 되는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섣불리 완화할 수는 지금 없는 상황인데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목표로 지금 삼고 있는 국가가 어떻게 보면 영국입니다. 영국이 최근에 이제 1차 접종 기준으로 예방 접종률이 70%가 딱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 접종 완료한 사람이 한 68% 정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지금 모든 거를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를 했더니 지금 이제 영국이 하루에 발생하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만 명 정도 되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중에 돌아가시는 분이 하루에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영국이 지금 이전에 비해서는 영국이 지금 한창 코로나19가 많이 나왔을 때 하루에 한 6만에서 8만 명이 나왔고 하루에 최대 2,000명 정도까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피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피해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환자 숫자가 분명히 줄 여력이 있는데 거기에 환자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좀 더 힘들여서 진행할 필요는 있는데 접종률이 올라가더라도 당분간 아마 일부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가능성이 완전히 큽니다.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거다라는 예, 말씀이고요. 맞습니다. 오늘부터 40대 이하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잖아요. 아무래도 젊은 층이 좀 활동도 많고 약속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백신 접종 전후에 뭐 주의사항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어떤 걸 좀 당부하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이제 예방접종 전에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의 몸 컨디션을 최상으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예. 이제 그러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 음주를 한다거나 예. 이런 것들을 좀 안 하시고 좀 가급적이면은 몸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시고 잠도 충분히 주무시고 백신 맞은 날도 술 마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날도 예.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몸 상태를 최선으로 만드시는 게 일단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방 접종을 맞고 나서는 예방 접종의 이상 반응이 크게 30분 안에 일어나는 과민 아나필락시스, 그다음에 3일 정도까지 일어나는 통상적인 이상 반응들, 그다음에 3일 뒤에 일어나는 굉장히 드문 뭐 혈전증이라던가 아니면 심근염 같은 이상 반응들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관찰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3일까지 내에 일어나 3일 이내에 일어나는 이상 반응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발열이나 피로, 두통 이런 것들이 동반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몸 컨디션을 전반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행위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방 접종 후에 뭐 음주를 하신다던가 이런 행위들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무리한 운동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 상태를 가급적 최선의 상태로 만들고 예방접종을 하시고 그다음에 예방접종을 하시고 난 뒤에도 당분간은 과도한 어떤 운동이라든가 음주 같은 건 하지 말고 몸 상태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난 좀 괜찮다 하면서 그냥 막 헬스장 가서 뛰고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증상이 없어도 그건 안 좋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안 좋은 게 예. 전반적인 몸 상태를 좀 떨어뜨리는 예.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드물지만 지금 현재 그 젊은 층에 접종이 예상되어 있는 mRNA 백신 같은 경우에 심근염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군요. 이게 과도한 운동을 예. 하는 경우에 심근염에 있어서 굉장히 증상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부작용이긴 하지만 여기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 예방 접종 이후 대략 한 일주일 정도까지는 과도한 운동은 안 하시는 것이 일주일 좋습니다. 정도까지 예, 그렇습니까? 예. 젊은 분들이 이제 뭐 맞고 나서 아무 증상 없다고 헬스 막 가고 그러시는데 그건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백신 맞고 부작용 사례가 자꾸 이제 보도가 되니까 불안감도 커지는 게 사실인데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상당히 안타까운 사연인데 건강했던 50대 가장이었는데 백신 접종하고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사망했다는 사례입니다.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저도 이제 그 사례를 봤는데요. 이제 예방 접종이 100%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는 모든 전문가가 다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그런 예방 접종에 그러면은 드물게 나타나는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냐 이미 많이 밝혀졌거든요. 뭐 급성 부작용, 만성 부작용 여러 가지가 밝혀졌는데 그 중에서 백혈병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은 저는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급성 백혈병이라고 부르는 이 질환은 해외에서도 사례가 없나요? 이런 경우는? 예, 저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급성 백혈병이라고 부르는 질환은 통상적으로 유전자의 변이를 동반하는 질환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유전자의 변이라는 게 보통 장기간에 걸친 어떤 위험요인에 대한 노출, 거기에는 이제 뭐 방사능도 일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화학 물질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의 장기간 노출되면서 유전자 변이를 통해서 일어나는 질환이지 이런 예방 접종이나 이런 것들에서 급성으로 일어나는 질환은 일반적으로는 아니거든요. 예. 다만 아주 드문 경우에 예.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생기는 일부 병들은 있습니다. 예. 암 중에서도. 하지만 급성 백혈병이 우리나라에서 생기는 급성 백혈병은 그런 것들이랑 별로 상관은 없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놓고 봤을 때 제가 보기에 이게 예방 접종 때문에 생겼다기보다는 워낙에 아마 급성 백혈병이 있으신데 예방 접종에 의한 부작용 때문에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나서 그 상황에서 아마 예. 밝혀진 거다라고 보시는 게 제가 보기엔 보다 더 맞을 것 같고요. 예. 이분에게는 굉장히 좀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일인데 이분이 어찌됐건 간에 좀 잘 좀 회복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유족 입장에서는요, 이게 상당히 더 속상할 수밖에 없는 게 가장을 잃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몸살기가 있다고 했는데도 의사가 접종을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책임을 물을 수 없냐 이런 답답함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좀 몸살기가 있거나 몸 컨디션이 안 좋으면 예방 접종은 가급적 다음 순서로 미루는 게 맞기는 미열이 하거든요. 좀 있어도 안 맞는 게 낫죠. 예, 맞습니다. 맞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분명히 이 예방 접종에 있어서 약간의 저희가 좀 고려할 부분은 있겠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방 접종이 이분의 백혈병 직접적인 원인은 아닐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를 여기에 지금 연결해서 하는 거는 좀 너무 과도한 그런 해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열이 있다거나 본인의 몸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예방 접종을 맞기 어려울 경우에는 본인도 그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의료진도 그러한 어떤 개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예방 접종을 주기 전에 필요한 부분들은 충분히 예. 상담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유족 입장에서는 접종 전에 몸살기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의사가 강력하게 권장을 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좀 조사는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급성 백혈병도 아주 드문 경우지만 또 혹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유족 입장에서 좀 명쾌하게 해명될 수 있게 조사가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좀 안타까운 경우인 것 같고요. 미국에선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임신부가 아이 걱정돼서 백신 안 맞았는데 코로나에 걸려서 산모와 아이가 모두 또 사망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그래요? 예, 맞습니다. 이제 그동안 굉장히 저를 포함한 여러 전문가들께서 이제 주의를 드리고 그다음에 많이 걱정했던 부분입니다. 이제 임신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그 외부적인 요인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임신부에 대해서 예방 접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많이 했었는데, 근데 임신부는 분명히 코로나19 감염이 됐을 때 고위험군이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임신부의 경우에 있으면 반드시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예. 임신을 하는 게 좋거든요. 젊은 여성의 경우에 있어서.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예방 접종을 고민을 하다가 결국 코로나19에 감염돼서 이제 예. 돌아가신 게 되겠는데요. 조사 보니까 뭐 8배가 더 위험하다 이런 조사 결과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국내에서 이제 나온 일부 데이터들도 이제 그런 비슷한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제 그 8배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임신부 안에서 코로나19 감염된 분과 감염되지 않은 분을 비교했을 때 사망의 위험성은 한 3배 정도, 그다음에 조산의 위험성도 1.5배 정도 높습니다. 중환자실에 갈 가능성은 18배가 높고요. 그다음에 태어난 아이가 신생아 주관자실에 갈 확률도 5배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놓고 봤을 때 분명히 예. 임신부는 코로나19의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임신부라 하더라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시는 게 좋고, 제일 좋은 건 임신하기 전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맞는 겁니다. 예. 그래서 면역력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예. 임신을 하시는 게 이러한 아주 불행한 결과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또 됩니다. 뭐 이미 임신을 하셨거나 또 시기가 잘 이렇게 확정적으로 안 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신한 분들도 태아를 지키려고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근데 태아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는 맞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분명히 임신부의 경우에 있어서 예방접종을 하면은 예. 안암군에 비해서는 잘 안 걸리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예. 데이터도 나왔기 때문에 임신부의 경우에 있어서도 저는 가급적 예방접종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는 또 40대 이하 백신 접종도 시작이 되는데 저희가 백신 관련 궁금증을 좀 빠르게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보실까요? 백신을 맞으면 제 주변에도 팔이 며칠 동안 너무 아팠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뭐 엉덩이에 맞으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묻는 분들 꽤 많다 그래요. 안 되나요? 안 된다라기보다 일반적으로 엉덩이에 잘 놓지 않는데요, 백신을. 예. 왜 그러냐면 근데 저는 저희가 맞겠다 하면 놔주나요? 안 놔주나요? 굳이 맞겠다 하면은 놔드릴 수는 있는데 권하지는 않는 부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 저희가 이제 각 주사마다 접종을 하는 부위가 다 다르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예방 접종은 근육 주사가 되겠는데요. 이 근육 주사에 쓰이는 곳은 통상적으로는 이 팔에 있는 근육하고 그 다음에 허벅지에 있는 근육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이상하게 전 세계적으로 이상하게 좀 엉덩이에 주사를 많이 놓거든요. 예. 그게 이 예방접종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사들도 우리나라는 좀 엉덩이에 많이 놓는 편인데 해외에서는 주로 이런 주사를 팔에 많이 놓거든요.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팔에 많이 놓는 이유는 엉덩이에 놓게 되면 아무래도 주사를 놓는 프로세스도 좀 복잡하고 그 다음에 별도의 또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도 예.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걸리다 보니까 주로 엉덩이보다는 팔이 놓는 편인데 결국 코로나19 예방접종도 이제 그런 특성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단기간에 많은 사람들한테 예방접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복잡한 프로세스를
어떤 엉덩이 주사보다는 국내에서도 팔에 주로 놓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팔 다음으로 이제 주의가 팔에 우리가 맞기 어려울 경우에는 허벅지 쪽도 이제 근육이 굉장히 많고 주변에 림프 조직이 많기 때문에 효과는 비슷한가요? 어디다 맞습니다. 맞든? 예, 그래서 허벅지 쪽도 저희가 선택은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많이 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엉덩이 주사는 이상하게 우리나라만 좀 많이 놓는 그런 주사 방식이라서 예. 어릴 굳이 저희가 때부터 그래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엉덩이보다는 통상적으로 팔이 좀 더 놓기 편하고 본인도 맞기 좋고 그다음에 안 되면 허벅지가 더 낫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궁금증도 좀 확인해 볼까요? 여성분들은 이런 고민도 하더라고요. 이게 접종 날짜가 굉장히 이게 몸 상태가 예민한데 생리기간과 겹치는 경우도 있고 피임약 먹고 있을 때 맞아도 되는지도 궁금하고 어떻습니까? 아, 예. 근데 이 예방 접종이 이제 생리 기간하고 크게 연관이 있다라는 보고는 없거든요. 예. 없기 때문에 문제는 없으신데 다만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경우에 보통 전반적인 몸 상태가 떨어지기 그렇죠. 때문에 맞고 나서 조금 힘드실 수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 예방 접종의 효과나 부작용하고 전혀 관계는 없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주사 날짜 바꿀 정도는 아니고. 예, 그 정도까지는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피임약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일부 이제 경구 피임약 같은 경우에 아주 드물게 혈전증이랑 연관이 있다라는 보고가 처음에는 있었는데 근데 그다음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놓고 봤을 경우에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걸로 지금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것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접종해도 괜찮다.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마지막 궁금증도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키우는 분들이요. 마스크 씌워놓다 보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마스크 많이 씌워놓으면 애들이 영유아 때 뇌 발달에 문제가 있어 머리가 나빠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맞습니까? 제 전공 분야는 아닌데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정도만 예.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영유아기에는 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이의 지능 발달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마스크를 끼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입모양 관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아이들이 언어를 습득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마스크를 끼게 되면 분명히 발음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둔하게 들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에게 일부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들은 있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더 필요하고 예. 그래서 일부 선진국들에서 이 코로나19에 대한 교육 정상화를 얘기를 할 때 항상 어린아이들을 먼저 대상으로 생각하는 예. 이유가 사실은 이런 부분도 없지는 않은 부분 아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고민이 필요할 듯합니다. 빨리 아이들도 좀 안전하게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시기가 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영민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